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운동생활입니다. 몇 번째죠 벌써? 5번째인가요? 5번째. 오늘 원래 새로운 친구를 좀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여기 너무 칙칙하고 사람도 칙칙하고 옷도 칙칙하고 오늘 분홍색을 입었지만 오늘의 주제 뭔가요? 맞다. 오늘 주제 얘기해야죠. 5번째 오늘 주제 뭔가요? 최근에 운동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요즘에 근육량이 좀 잘 안 늘어서 나름 운동 진짜 빡세게 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단백질 복용량을 조금 바꿨어요. 그 다이어트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41, 42에서 계속 조금 정체가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전에도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근육량을 얼마나 키워야 되는지, 운동으로 얻을 수 있는 근육량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신쌤이 정리한 대로 운동으로 얻을 수 있는 근육량의 목표치랑 최종 도달 한계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바디를 일주일에 한 번 막 이렇게 재요. 되게 자주 되게 재는데, 왜냐면은 잡소 여기까지 하고 사람들이 이제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단기적으로의 그 피드백을 받길 원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목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 목표에 대해서 좀 찾아봤고, 체성분 분석기 저희 인바디 다 아시잖아요. 운동을 아예 처음 해본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목표치를 삼을 때 제대로 된 운동만 한다면 남자는 한 달에 1kg 정도의 근육량, 여자는 0.3kg에서 0.7kg의 이제 근육량의 증가 기대할 수 있다고 그 사이트에서는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육량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해놓은 모델이 몇 개 있기는 있어요. 초보자, 중급자, 숙련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벨별로 이렇게 근육량이 얼마나 얻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놓은 모델은 사실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라일 맥도날드 모델이랑 그리고 아라곤 헬름스 모델, 이렇게 2개의 모델이 있는데, 라일 맥도날드는 미국의 운동 생리학자이면서 체력관리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글을 올리는 일종의 블로그 같은 사이트가 있어요. 2009년에 라일 맥도날드 모델이라는 걸 올렸어요. 이렇게 표를 보시면은 운동의 연차별로 이렇게 나눴고, 첫 1년차 같은 경우는 한 달 기준으로 0.7에서 1kg, 그리고 운동 2년차 같은 경우는 0.5kg, 그리고 3년차는 한 달 기준으로 0.25kg, 그리고 4년차 같은 경우는 측정하기 좀 애매하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 수치 한 절반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몸무게도 다르고 키도 다르잖아요. 원래 근육이라는 게 기본 자기 베이스 근육을 바탕으로 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거의 퍼센테이지로 늘어난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모델인 아라곤과 헬름스 모델,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몸무게의 퍼센트로 근육량의 기대값을 제시를 했어요.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제시를 했는데, 초급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몸무게의 1에서 1.5%, 그리고 중급자 같은 경우는 몸무게의 0.5에서 1%, 그리고 상급자 같은 경우는 몸무게의 0.25에서 0.5%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를 나누는 기준이 그 알란 아라곤이랑 그 에릭 헬름스랑 좀 약간 다른데, 그 연도별로 나눴어요. 초급자는 2년 이하, 중급자는 2년에서 4년, 상급자는 4년 이상 운동한 사람, 이렇게 나눴고, 에릭 헬름스는 조금 운동 역학적으로 조금 초점을 맞춰서 나눴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무게를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 예를 들면은 주 단위로 이제 무게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을 초급자라고 했고, 중급자는 이제 월 단위로 올리는 사람, 몇 달 동안 운동을 해야 그 다음 무게로 증량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상급자 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무게를 올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상급자라고 일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연 단위로 무게 올리나요? 저는 월 단위. 월 단위? 월 단위인데 월 단위가 좀 길어요. 한 4달, 5달 정도. 4달. 아주 천천히 보수적으로 올리는 편이어가지고, 이 두 개 모델이 라일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값으로 제시를 한 거고, 아라곤 헬름스 같은 경우는 퍼센트로 제시를 한 건데, 일반적으로 여성은 50kg에서 남성은 많아야 100kg 조금 넘는? 그렇죠. 사실 그 정도가 보통은 한계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몸무게를 대입을 해보면은 얼추 두 모델의 목표치는 사실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이 모델이 둘 다 그냥 경험에 따른 모델이어가지고 정말 이 모델을 증명하고자 관련된 논문이 있을 줄 알고 처음엔 열심히 찾아봤는데 정말 없었고, 경험에 따른 모델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생각을 해보면 증명하기는 진짜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뭐 모든 어떤 그런 연구 데이터들이 다 비슷한 방법으로 뭐 근육량을 측정을 한다든지 정해져가지고 이제 검증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논문이 다 그렇지 않거든요. 다양해가지고
어떤 이런 하나하나의 그런 모델을 증명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 근데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종합을 좀 해보면 이제 헬린이들, 이제 운동 안 한 사람들은 이제 한 달에 근육을 1kg 정도씩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면 되고, 이 정도로 안 늘었다는 건 운동 열심히 안 했다는 소리죠. 중상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기준으로 좀 길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1년에 1kg에서 3kg 정도씩 늘리는 것을 목표치로 잡으면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뭐 저희가 찾은 모델들의 이제 리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단위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1년에 1kg 이상을 일단 목표치로 잡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면 궁금한 게, 중상급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치를 1년에 1kg 이상이라고 이제 신쌤이 언급을 했는데, 그럼 1년에 1kg 이상씩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건가? 이게 한계가 없이 늘어날 수 있는 건가 또 궁금해져가지고 두 번째 주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옛날부터 많이 있었어요. 학자들도 많이 연구를 해왔고, 과연 운동을 제대로 계속을 하면은 근육량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생물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몸 자체가. 그리고 항상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일종의 항상성이라 그래가지고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습성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근데 이제 헬스를 해서 몸을 키운다는 거는 끊임없이 외부에서 자극을 줘서 계속해서 몸을 변화한다는 건데, 근육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몸의 중량은 증가하고, 그 근육량이 많은 상태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추가적인 칼로리랑 단백질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 원래의 그 효율적인 상태에서 점점 비효율적인 상태로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거기 때문에 점점 더 근육을 키우기 어려워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공부할 때 그 미국 체력관리학회, 그러니까 NSCA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표했던 내용 중 하나가 이제 취미로 운동하는 레벨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중단을 해도 한 6주 가까이는 체성분의 변화가 크게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반대로 역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2주만 운동을 중단을 해도 근육의 단변적이 거의 6% 가까이 감소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신쌤이 말한 거는 상급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근육량을 키우기도 그리고 유지하기도 어렵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러면 한계는 어디까지를 이제 사람의 한계로 보는 게 맞을지, 그리고 우리는 어느 지점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되는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목표치를 정할 때는 뭔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치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좀 그걸 보면서 저희가 이제 목표치를 삼고 여기까지 해서 또 한번 측정을 해보고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논문들이나 이제 보통 운동 선수들 목표치로 삼는 거는 FFMI라는 수치예요. 이제 Fat Free Mass Index라는 건데, 우리가 주로 이제 인바디를 측정했을 때 이제 보는 것들이 뭐 체지방률, 뭐 BMI 같은 것들이 있는데, BMI에서 살짝 변형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체중에서 지방량을 뺀 다음에 그 무게를 사용해서 수치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하자마자 바로 단점이 있다라고 언급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키가 큰 사람이나 체지방률이 높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FFMI가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사용할 때 이제 키를 보정한 수치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체지방률이 높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켈레탈 머스 인덱스라고 SMI라는 수치가 있는데, 논문에서 이 수치를 대안으로 사용한 것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FFMI라고 하는 수치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전부터 약투라고 하는 붐을 불었었죠.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실태에 대해서 이제 고발한 이제 그런 일종의 운동 같은 건데, 아마 관심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표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표를 기준으로 이 수치 이하면은 내추럴이고, 이 수치를 현저하게 넘겨버리면은 약증이다 라고 이렇게 일종의 한계 비슷하게 아마 지어놨던 것 같은데, 이 표를 보고 약간 이거의 근거가 뭔가가 좀 약간 궁금해졌어요. 그걸 저희가 찾아봤는데 1995년도에 발표된 논문이고, 인용도 263회 정도로 굉장히 많이 된 유명한 논문이에요. 이제 로이더와 이제 내추럴의 FFMI를 측정을 해서 비교해본 논문이고,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25 이상이 없었던 반면에 로이더 같은 경우에는
25가 거의 평균치고 32까지도 관찰이 됐어요. 그리고 동일한 논문인데 내추럴과 비내추럴을 비교를 했다고 하면은 1960년대에 단백동안 스테로이드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1960년대 이전에는 그러면 사람들이 스테로이드를 안 썼다고 그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960년도 이전에 미스터 아메리카, 미국 기준으로 사실 최고의 사람들이 자기 몸을 겨루는 경기였겠죠. 경기였죠. 1960년도 이전에 미스터 아메리카 우승자들이랑 1990년도 이후에 보디빌더들의 FFMI를 비교를 해서 제시를 했는데 1960년대 이전의 미스터 아메리카 우승자들 같은 경우는 평균이 25 그리고 최대가 28에서 29 정도로 확인이 됐고 반대로 그 1990년대 이후의 보디빌더 같은 경우는 30이 기본이고 최대 38, 39까지도 이제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언급한 두 내용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앞에 그런 표가 나온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논문 자체가 굉장히 옛날 논문이다 이렇게 언급을 할 수 있고요. 1960년대면 대한민국 남성 여성 평균 키가 160, 150 정도인데 그럴 때를 말하는 거라서 저희가 좀 최신 논문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NCAA 디비전 1, 그러니까 미식축구 최고 등급이거든요. 이 최고 엘리트 등급이랑 중량을 사용하는 스포츠의 국가대표 또는 이제 세계급의 아주 높은 등급의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고 미식축구계 자체가 약물 사용을 엄청 엄격하게 엄격하죠. 금지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내추럴일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죠. 이제 실제로 연구도 내추럴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이 사람들의 평균 체지방률이 한 22% 정도로 측정이 됐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FFMI 수치 같은 경우는 체지방률이 높으면은 신뢰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FFMI가 아니라 골격근량을 이용한 SMI를 수치를 바탕으로 한 논문이고 이 SMI를 기준으로 내추럴 인류의 한계치를 예측을 했는데 SMI가 17이면은 인류의 한계일 것이다 라고 논문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SMI를 FFMI로 이렇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 있거든요. FFMI로 치면은 한 34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있는 표에서는 내추럴의 한계가 25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34를 이제 내추럴 한계로 언급을 하고 있고 2018년, 2019년에서 발표된 논문 모두 다 이런 운동선수들의 평균치 정도가 이제 25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FFMI가 30 이상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내추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 몇 년간 이제 피트니스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이루었고 그런 만큼 더 운동하는 사람의 유전자 풀도 굉장히 다양해졌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뒤에서 받쳐주는 영양 상태라든지 아니면 이제 운동 기술도 그만큼 많이 빠르게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더 강력한 개인이 출연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가 아닌 좀 현대에 맞게끔 FFMI 표를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올림픽 같은 경우도 우사인 볼트라던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전에는 절대 깨질 수 없었던 기록들 같은 경우도 많이 깨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은 어쨌든 운동에는 정답이 없고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앞에서 봤던 그 표 같은 경우도 조금씩 결과값이 좀 아래로 내려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운동하는 상급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중상급자. 본인이 중상급자지만 상급자 입장에서 어떤 목표치를 삼아야 되는 FFMI 수치가 몇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제 탑급 운동선수의 평균이 한 25, 30이 종종 나온다고 했으니까 30 정도를 목표로 잡으면은 이제 인류에서 손꼽히는 정도의 내추럴 운동선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제 수치가 한 16 정도니까 2배 정도 키워야 되네요 여기서. 물론 만약에 체지방률이 본인이 높다면은 FFMI 목표치도 조금 더 높게 잡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 조금 언짢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FFMI의 기준이 허들이 높아지게 되면은 내추럴 유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존의 스테로이드 사용을 의심됐던 사람들한테 조금 관대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까 앞에서도 저희가 논문으로 검증을 했잖아요. 이제 기존에 있었던 FFMI의 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래된 논문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최신화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 23.9, 24 정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만족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 정도면은 운동 꽤 나름 열심히 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하고 조금 안 됐던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고서 조금 더 목표를 높게 삼아서 그 운동에 대한 열정을 조금 더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좀 만족하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의 영상을 보시고 내일 다시 한번 헬스장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